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일단 먼저 자기소개부터 해볼까요? 저는 덕성여자대학교 사학전공 2학번 윤예원이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사학전공 2학번 이정민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사학전공 진시우라고 합니다. 저희가 오늘 이렇게 모이게 된 이유가 또 있죠. 혹시 그랬던 경험 있지 않으세요? 교수님께서 수업 중간에 이 수업에 도움이 되는 책들이거나 이 주제와 관련해서 조금 더 많은 지식들을 알 수 있는 책들을 또 많이 추천을 해주시잖아요. 그렇죠. 그럴 때마다 책이나 영화, 전시회 같은 걸 메모장에 적어놓긴 하지만 항상 메모장에다가 머무르진 않았나요?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준비를 해봤습니다. 바로 교수님의 추천픽을 저희가 한번 직접 체험을 해보고 그에 관해서 리뷰를 찍어보는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일단 저희 학과에 계신 교수님들 중에 저희 유튜브 채널에 가장 많은 조회수를 가지고 계신 이창신 교수님의 추천픽들 리뷰하는 영상을 한번 준비해봤습니다. 그렇다면 보러 가보실까요? 먼저 첫 번째로 소개해드릴 추천픽은 전시회입니다. 2024년 5월 1일부터 9월 18일까지 인사 센트럴 뮤지엄에서 진행된 아메리칸 팝아트 거장전은 해외 팝아트의 거장뿐 아니라 국내 팝아트 작가들의 작품들까지 볼 수 있는 역대 최대 규모의 전시회인데요. 팝아트의 대중화를 이끈 앤디 워홀로 시작해서 8명의 팝아트 거장들의 작품들을 보실 수 있고요. 또한 국내 팝아트 작가님의 작품들을 감상하실 수 있습니다. 다들 갔다 온 이 소감이 어떠셨나요? 저는 팝아트 작가로 앤디 워홀만 알고 있었는데 훨씬 많은 작가님들이 있다는 거에 일단 놀랐어요. 그리고 같은 장르라도 주로 표현하고자 하는 것, 표현하는 방식 등이 각기 달라서 보는 재미가 있었고요. 다채로운 색감과 독특한 표현 방식이 굉장히 매력적이어서 즐겁게 관람했던 것 같습니다. 저는 팝아트를 사실 예술 작품으로 인식하기보다는 광고로 많이 인식하고 있었는데요. 이번 전시를 통해서 사회와 밀접한 현대 예술이라고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다른 현대 예술이나 다른 예술 작품들과 달리 대량 생산이 가능한 실크 스크린을 많이 쓰는 게 인상적이었습니다. 그쵸. 사실 저도 팝아트를 접한 곳은 약간 상업적인 포스터나 상업적인 이득을 취하기 위해서 시선을 확 끌기 위해서 그런 목적으로 사용했다는 약간 편견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번 전시회를 보면서 생각보다 우리 사회의 목소리를 잘 작품 속에서 녹여내고 있다는 느낌을 좀 받을 수 있었는데요. 전시회장 자체도 되게 강렬하게 노란색, 빨간색 이렇게 꾸며져 있어서 좀 시선을 많이 사로잡는 전시회였던 것 같습니다. 하고 전시회 구성이 좀 괜찮지 않았어요? 그 인물들에 따라서 각기 다른 표현 방식들을 순차적으로 설명을 해두기도 했고 그런 부분이 굉장히 인상이 깊었던 것 같습니다. 저는 이제 작가와 작가가 만든 작품 시리즈별로 배경 색깔이 달랐던 게 굉장히 맞아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공간을 이렇게 나눌 수 있구나 정말 신기했습니다. 사실 그림 자체도 굉장히 색감을 많이 쓴 작품들이 많았잖아요. 근데 배경색도 그렇게 만들어놔서 뭔가 그 전시장 자체가 작가의 작품을 좀 더 잘 효과적으로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게끔 전시회장 자체도 잘 꾸며져 있었던 것 같아요. 저희가 다녀온 아메리칸 팝아트 거장전은 9월 18일까지 계속 개최가 되고 있으니까 관심 있으신 분들은 한번 방문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다음은 교수님의 추천책 한번 이야기 해볼까요? 다음은 시우 씨가 읽어보셨던 질병이 바꾼 세계의 역사에 대해서 좀 간략히 소개해주세요. 제가 읽은 책은 여기 질병이 바꾼 세계의 역사라는 제목의 책인데요. 최근에도 코로나19로 인해 전 세계 문화와 정책 등이 엄청나게 바뀌었죠. 코로나 이전 세대와 이후 세대가 나뉠 정도로 질병은 사회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이 책은 이처럼 세상의 문화와 역사의 흐름을 크게 비틀어 놓은 여러 질병들에 대해 서술한 책인데요. 잘 알려진 콜레라나 청년도부터 독감, 결핵, 에이즈 등 여러 질병과 연계된 역사적 사건들, 그리고 질병에 의해 운명을 달리한 역사적 지도자들이나 번역자들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특히 기억에 남는 내용 하나를 소개해보자면 미국의 전 대통령이었던 프랭클린 루즈벨트에 대한 내용이었어요.
루즈벨트가 소아마비를 앓으면서 자신과 같은 처지에 놓인 소아마비 환자들과 수차례 접촉하면서 서민들의 고충과 사회복지의 의미를 뼛속 깊이 깨달았다고 합니다. 부유층 자녀로 태어난 루즈벨트가 소아마비라는 중증 질환을 앓지 않았다면 평생 가지지도 못했을지도 모를 서민들을 향한 따스한 시선을 가지게 된 것입니다. 이 경험은 이후 루즈벨트가 지지율을 높이고 정책을 마련하고 국가를 지도하는 데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이 책은 역사를 통시적으로 바라보는 것이 아닌 질병이라는 한 가지 주제를 중심으로 한 다양한 이야기로 전개됩니다. 매우 흥미로운 주제로 내용이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어렵지 않고 재미있게 읽을 수 있었습니다. 만약 역사를 색다른 시선으로 바라보는 책을 찾고 있다면 이 질병을 바꾼 세계 역사 매우 추천합니다. 제가 또 작년 2학년 2학기에 질병 환경으로 본 세계의 역사라는 수업을 들었었는데요. 그 수업, 저 책을 읽고 질병사에 관해서 관심 있으신 분들은 질병사 수업 굉장히 추천드립니다. 너무 재밌었어요. 저 책에서 조금 더 심화된 내용들을 공부할 수 있어서 질병사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제 책인데요. 바로 여왕의 시대. 역사를 움직인 12명의 여왕이라는 책입니다. 이 책은 역사를 움직였던 남성 못지않은 담력과 의지, 탁월한 지혜와 과감한 결단력으로 최고의 자리에 오른 12명의 여왕들이 담긴 책입니다. 오늘날까지 끊임없이 이야기거리를 제공하고 있는 그들은 어떤 삶을 살았는지, 어떻게 권력을 쟁취하였는지, 그리고 그들의 치세는 오늘날 우리들에게 무엇을 남겼는지 이러한 내용들이 담겨 있고요. 격동의 시대를 살았던 12명의 여왕을 보다 입체적이고 흥미롭게 풀어낸 책입니다. 제가 이 책을 읽고 가장 기억에 남았던 부분은 여왕들의 남성 편력에 관련된 부분이었는데, 사실 역사에 기록된 인물들은 현대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의 관점에서 일부 일처제라는 제도에서 바라보면 저는 조금 맞지 않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사실 역사 속에서 부인이 엄청나게 많았던 왕들도 있고 방탕한 생활에 빠져서 국정을 등한시했던 왕들도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들을 기억할 때 우리는 그들의 대표적인 키워드로 12명의 부인, 방탕한 삶이라고 그들을 기억하지 않잖아요. 하지만 우리는 여왕들을 기억할 때 남성 편력이 심했던 경우 그들의 대표적인 키워드로 남성 편력이 심했던 여왕, 그리고 미색으로 정치, 국내 정치를 사로잡았다. 이렇게 보는 관점들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여왕을 포함한 여성 리더들을 해석할 때 어떤 관점으로 해석하는 게 좋을까요? 저는 여성 리더들을 봤을 때 그들의 남성 편력에 치우쳐진 관점이 아닌 그들의 업적 중심으로, 그들이 국제사회에 끼쳤던 영향력을 중심으로 그들을 판단하고 그들의 업적을 기리는 것이 조금 더 그 시대에 맞는 관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한 관점이 잘 담긴 책이 바로 이 여왕의 시대라는 책인데요. 이렇게 여왕의 시대는 우리 전공의 주제로 본 서양사라는 수업에서도 교수님께서 추천해주고 있는 책입니다. 이 중에서도 특히 여왕 하면 제일 유명한 클레오파트라를 비롯해서 엘리자베스나 앤 여왕, 이사벨 1세, 그렇죠. 그렇게 많은 여성 리더들을 언급하면서 다양한 업적과 그들의 생애를 중심으로 어떤 리더십을 펼쳤는지를 설명해주고 계십니다. 우리가 여성 리더들을 보는 관점을 조금 바꾸려면 주제로 본 서양사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자, 다음으로는 정인 씨가 읽었던 전쟁은 여자의 얼굴을 하지 않았다라는 책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 들어보도록 할게요. 네, 제가 이번에 읽은 책은 전쟁은 여자의 얼굴을 하지 않았다입니다. 제2차 세계대전 시기 독일과 소련이 벌인 전쟁을 배경으로 참전한 여성들의 증언을 재구성한 책입니다. 저자는 약 200명에 달하는 참전 여성을 찾아 증언을 듣습니다. 여성은 전투기 조종사부터 공병대, 기록원, 세탁병, 참호병 등 수많은 영역에 자원 입대하여 전쟁 승리에 기여합니다. 생각보다 많은 인원이 참정이 되었네요. 네. 사실 제가 가졌던 선입견은 참정을 한다고 한다면 남성 군인들이 조금 많았던 것인 편견 아닌 편견이 저는 좀 있었던 것 같은데, 그것에 대해서 조금 한번 꼬집는 책인 것 같아요. 네, 저도 실제로 아무래도 전투기 조종사나 공병대에는 남성 병사들이 더 많지 않았을까 생각을 했는데
여성들이 오히려 조국을 위해서 자신의 나라를 직접 지키겠다 하면서 많은 수가 자원입대하고 혹은 간호병으로 혹은 그것도 안 된다면 후방 부대에서 지원이라도 하는 식으로 정말 많은 영역에 기여를 했더라고요. 이렇게 많은 여성들의 증언을 통해서 전쟁은 그 참혹함을 더욱더 강하게 드러냅니다. 이 중에 기억에 남는 부분은 참전 여성 중 한 명이 전쟁이 끝나고 나서 하고 싶은 일 3가지를 이야기하는 것이었는데요. 기어가지 않고 서서 전차를 타는 것, 흰빵을 사서 통째로 먹는 것, 흰 침대포 위에서 푹 자는 것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지극히 사소한 일상의 영역에 있는 일들인데요. 이런 일상적 행위를 원하는 사람들의 증언을 많이 읽으면서 전쟁이 얼마나 일상의 깊은 부분까지 파괴하는지 실감하게 되었습니다. 사실 말해주신 저 3가지 부분들 우리 너무 당연하게 할 수 있죠. 어제도 하고 있었죠. 그쵸? 저도 오늘 아침에 일어나면서 흰 침대포에서 두 팔 쭉 뻗고 자다가 일어나서 전철을 아주 앉아서 편안하게 타고 왔는데 이런 제가 사실 좀 힘들다고 느꼈던 지극히 일상적인 부분들이 이분들께는 너무 하고 싶었던 간절한 일이었다고 하니 전쟁이 얼마나 사람들의 깊은 일상들, 너무 소소한 일상들을 파괴하는지 알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평소에 배우거나 책에 쓰여진 뭔가 정리되고 함축된 역사와 다르게 정말 200명에 달하는 사람들을 하나하나 인터뷰해가면서 녹음을 하고 그 녹음본을 다시 정리하는 작업을 거쳤다고 알고 있는데요. 그런 과정에서 더 자세하고 각자가 어떻게 그 당시를 느꼈는지 경험을 중심으로 책이 구성되어 있다 보니까 더 공감하기가 쉽고 더 상상하기가 쉬워서 더욱더 전쟁의 필요성이 정말 왜인지 대체 무엇을 위해서 일어나고 있는지를 다시금 생각해보게 되었습니다. 정말 날것의 전쟁의 날것을 읽어볼 수 있었던 책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그렇다면 다음은 저희가 또 다 같이 읽었던 책이죠. 타인의 고통이라는 책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정 손택의 타인의 고통은 사진이라는 매개체를 통해 우리는 타인의 고통을 어떻게 소비하고 있는가에 관해 다룬 책입니다. 남녀 간의 애정을 보여주는 시청 앞에서의 입맞춤이라는 사진 혹시 다들 보셨나요? 근데 책에서도 나와 있고 굉장히 유명한 사진이죠. 그리고 또 2호섬에서의 국기 개화 이 사진도 사실 조금 유명한 사진이죠. 근데 이런 사진들이 사실은 모두 연출된 사진이었다고 합니다. 예루살렘 도심에서 공격받는 어린아이의 사진을 이스라엘 유태인이 본다면 팔레스타인이 살해한 유태인의 어린아이, 팔레스타인이 본다면 이스라엘군이 살해한 어린아이라고 생각할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는 당시의 진위 여부를 모르는 그대로, 사진에 찍혀진 그대로 우리의 시각을 가지고 사진을 조금 무분별하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또 이런 뭐 사진뿐만 아니라 영화나 드라마, 책 등을 통해서도 우리는 타인의 고통에 굉장히 많이 노출되어 있다고 생각을 해요. 전쟁을 포착한 사진이나 영상을 보면서 전쟁의 참혹성에 대해 공감하기는 하는데 아무래도 금방 잊고 다시 일상생활을 하긴 하죠. 이렇게 워낙 많은 타인의 고통에 노출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점점 무뎌지고 더욱 자극적인 콘텐츠를 찾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이제 도파민 중독이라는 말이 요새 많이 들리고 있죠. 그쵸. 이렇게 타인의 고통에 무뎌지고 더 자극적인 걸 소비하는 현대인들을 잘 설명하는 단어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진은 어떤 사건을 극대화시키는 용도로서 활용이 됐고 이렇게 극적인 이미지들을 찾으려는 행위는 결국 사진 산업을 좀 더 자극적인 방향으로 발전시키는 결과를 낳게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네, 이 타인의 고통 책에서 수정 선택은 전쟁을 포착한 사진에 초점을 맞추었습니다. 이는 전쟁의 수단으로서 사진의 이용을 나눴으며 어떤 이미지들을 통해서 타인이 겪고 있는 고통에 상상적으로 접근할 수 있다는 것, 그리고 고통받고 있는 사람들에게 연민을 느끼는 한 우리는 우리 자신이 그런 고통을 가져온 원인에 연루되어 있지는 않다고 느끼는 것이다 라고 쓰고 있는데요. 이러한 타인의 고통 다들 어떻게 읽으셨는지? 일단 저는 사실 이 책을 읽으면서 우리가 사진을 바라보는 관점에 대해서도 굉장히 감명 깊게 봤는데요. 정말 제가 사진을 볼 때 제가 아는 그대로 아는 만큼 보인다라는 속담이 있잖아요. 제한된 사진을 보고 우리가 모두 아는 것이 다른 것처럼 각자 제한된 사고로 사진을 받아들이고 있구나. 이에 대해서 조금 우리가 앞으로 사진이나
매체, 미디어를 볼 때 조금 더 경각심을 가지고 사진 안에 있는 그 진실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우리는 조금 더 진지하게 탐구해 나가야 된다라는 생각이 일단 제일 먼저 들었던 것 같아요. 저는 이 책을 보고 스스로 반성을 우선 많이 했던 것 같아요. 뉴스나 다큐멘터리에서 뭐 전쟁, 시위, 범죄 사건 이런 것들을 볼 때마다 안타깝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항상 거기에서 끝났더라고요. 이 책의 저자인 수잔 손택이 능동적으로 사람들의 고통에 연대하고자 했던 것처럼 모금등 제가 할 수 있는 능동적 연대부터 시작해야겠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저는 타인의 고통을 읽고 저자가 이야기했듯 사진이 단편적인 이미지를 제시하고 사람들이 고통을 오락으로 여기게 만들었다고 쓴 것처럼 실제로 사진을 보는 사람은 멀리 떨어진 곳에서 찍힌 사진을 보며 그냥 안타까워하고 그 시간이 지나면 금세 잊곤 합니다. 지금도 많은 고통이 찍힌 사진을 책이나 매체에서 보고 금세 잊곤 하는 것처럼요. 그리고 저는 개인적으로 기억에 남는 부분이 어느 공격 이후에 찍힌 사진을 소개하는 대목에서 이 언덕의 공격은 훨씬 전에 수행됐는데 그 장면을 필름에 담고 보니 충분히 극적이지 않았던 것이다 라는 구절이었는데요. 이게 사진에 찍고 보니 작가가 원한 만큼의 고통이 감기지 않아서 다시 연출해서 찍었다는 부분을 소개하는 것이었습니다. 이렇게 많은 사진이 조작되어서 혹은 연출되어서 찍혔는데도 이제 그것을 필터링 없이 대중들이 받아들이는 게 정말 거대 언론사나 사진 작가들의 의도대로 여론이 흘러가는 것을 조작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소감 잘 들어봤는데 우리가 사진이라던가 우리가 또 이제는 조금 많은 매체들을 접할 수 있게 되었잖아요. 뭐 유튜브라든지 영상 매체라든지 이러한 매체들을 접할 때 우리가 너무 편협한 시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것만 보고 판단하려고 있진 않은가, 그 너머에 있는 진실은 과연 무엇인가, 이러한 사진에 대해서 제한적인 시각을 꼬집고 있는 타인의 고통이라는 책 한번 읽어보시기를 추천드립니다. 이렇게 교수님께서 추천해주신 전시회 책들에 대해서 한번 소개를 마쳤는데 혹시 다들 어떠셨어요? 우리 동기들이랑 교양을 쌓는 시간이었어가지고 굉장히 재밌었고 이 시간이 굉장히 감사하다고 생각했습니다. 맞죠. 저도 사실 종강하고 나면 그저 집에만 누워있고 친구들과 놀러 다니길 좋아했는데 또 이런 기회를 통해 직접 알아보고 체험해볼 수 있어서 너무 소중한 기회였습니다. 저 역시 이제 교수님들이 많이 추천해주시는 영상물과 책들 모두 읽어보는 보자, 한번 보자 이러면서 이렇게 늘어만 가던 메모장 속에 있는 책을 하나 지우게 되어 기쁘고요. 양옆에 있는 시우 씨와 예원 씨가 소개해준 책들도 올해 방학 중에 한 번씩 읽어봐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이창신 교수님께서 추천해주신 추천픽에 대해서 소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직접 시간 내서 추천해주신 이창신 교수님께 감사 인사 전하면서 저희는 다음 교수님 추천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사학전공의 윤여옥 이정희